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우리나라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금메달을 못 따서 아쉬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건 금메달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보다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 일상에서의 부족한 점들을 대리만족시켜주기 때문인데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 남자팀 추월팀이 보여준 그런 모습은 국민들에게 금메달보다 훨씬 더 값진 의미를 선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림픽이 막바지입니다만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그런 모습 그리고 공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계속 봤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바로 그 공정함이 더욱더 절실한 것 6월 지방선거겠죠. 6월 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위원회에 대한 예비후보 등록이 다음 주 금요일로 일주일하고 단 하루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최근 선거구 획정이 불발되면서 국회 헌정특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이 둘로 쪼개지면서 헌정특위에 한 명의 의원도 배정을 받지 못한 민주평화당에서 헌정특위에 참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일부에서 민주평화당 원내수석 부대표 겸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용주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GM이 치열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공장 폐쇄 결정이 내려진 군산은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전북 군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세월호 선체 직립 작업을 위한 육상 거치 작업이 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선체 직립 작업은 세월호 침몰의 진상규명과 미수습자 수색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먼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평창 동계올림픽 또 하나의 은메달 소식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결승 바로 여기서 이제 은메달이 또 하나 우리한테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네, 좀 안타깝죠. 그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이게 좀 은메달에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특히 이제 그 남자 대표팀 그 팀 추월의 그 준결승의 그 역전 장면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예. 그 지난해 그 우승팀인 그 네덜란드를 꺾은 그 노르웨이와 그 결승에서 이제 격돌을 했는데요. 이 400m 트랙을 8바퀴 도는 경기죠. 한국은 그 잠시 그 노르웨이를 그 앞서기도 했지만 그 4바퀴 반 이후에 그 노르웨이에 그 1초 이상 뒤졌고요. 결국 1초 20초 차로 이제 그 뒤져서 아깝게 그 금메달을 놓쳤습니다. 한국 남자 빙속 그 4년 전 그 소치대에 이어서 이 종목에서 그 2회 연속 그 은메달을 이제 그 받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대한민국은 이 은메달 1개를 그 추가해서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이제 종합 9위에서 그 8위로 한 단계 더 올랐었는데요. 이 팀 추월 대표팀의 그 맏형격인 그 이승원 선수는 이 새 기록을 그 2개나 작성을 했습니다.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그 4개의 그 메달을 좀 획득해서 그 아시아 빙속 선수 가운데 그 최다 메달리스트가 됐고요. 또 그 아시아 남자 선수 그 최초로 동계올림픽 3회 연속 메달 획득에도 이제 그 상황 기록을 좀 쓰게 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알려진 소식인데 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그 올림픽 때문에 우리나라 왔을 때요. 근데 그 10일에 북한하고 만날 예정, 그러니까 비공식 회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회동 2시간 전에 북한 쪽이 이 회동을 취소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네, 그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 미 국무부가 이 보도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예.
왜 이제 와서 이런 그 북미 간의 그 비밀 회동 그 무산 사실을 이제 공개했는지가 그것도 궁금해요. 더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하죠, 사실은.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펜스 미 부통령과 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그리고 그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그 상임위원장 이 회동은 이 펜스 부통령의 그 한국 체류 때 그러니까 이제 9일 오지 않았습니까? 예. 9일 왔을 때 중앙정부국이 그 북한이 펜스 부통령을 좀 만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전해 듣고 그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한국 정부가 그 중간에서 그 매개를 했다. 이제 이런 보도도 같이 나왔죠. 그래서 11일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만날 예정이었는데 그 북한 측이 애초 회동 예정 시간이 그 2시간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이제 이를 취소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이 북한 측은 펜스 부통령의 그 탈북자 면담 그리고 그 새로운 그 제재 발언을 그 이유로 이제 들었다고 하죠. 근데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은 미국 측이 뭐 설령 북한하고 만난다 하더라도 강경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었다. 이런 얘기도 보도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 워싱턴 포스트는 이 펜스 부통령이 그 올림픽 그 개막식 참석을 위해서 그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 백악관에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그리고 허버트 맥마스터 이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서로 모여서 이 북미 간의 그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 펜스 부통령은 그 회동의 그 목표에 동의를 했다. 이렇게 제시했는데요. 그 회동의 목표라는 게 만약 회동이 성사되더라도 이 김정은 정권과 그 협상의 문을 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보며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그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회동의 목표를 설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렇다고 한다면 뭐 굳이 이런 회동을 꼭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강경한 입장은 뭐 충분히 매일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두 번째로는 설령 만나서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하려 했다고 한다면 일단 만날 수 있는 여건은 좀 만들고 난 다음에 만나서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이죠. 그리고 백악관 선임 고문인 이방카가 23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네. 우리나라에 오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그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그 이방카의 이제 그 방안을 앞서 그 김여정의 이제 방문과 견주어서 이렇게 대비하는 기사들을 싣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 같은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그 펜마식의 미국 정부 대표단의 그 단장 자격으로 오게 됩니다. 예. 23일 한국에 그 도착해서 그 당일 저녁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만찬을 할 예정이고요. 미국의 고위 관계자는 그 이방카가 그 방한 기간 동안에 그 북한 정부 인사를 만날 계획이 없다. 또 그 탈북 여성들과도 그 만날 것이라는 그 일본 언론 보도도 그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그 대북 메시지를 이방카 선임 고문이 과연 갖고 올 것인가. 이게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서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다시 말해서 문 닫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죠. 좀 그러네요. 그 장하성 실장은 어제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 그 업무 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GM에 대해서 그 특단의 대책을 그 세우라는 것은 사실상 그 군산을 포기하는 것이냐. 이런 그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의 그 질의에 대해서 이 정부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GM이 이미 그 폐쇄 결정을 이사회에서 그 해버렸다. 이렇게 좀 대답을 했습니다. 네. 장하성 실장은 이어서 이 GM이 그동안 그 군산 공장을 크게 그 줄여간 상황이고 고용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면서 그 GM 이사회가 그 전격적으로 산업은행에도 그 사전 통보 없이 결정했기 때문에 되돌리기는 그 쉽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네. 자,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네요. 이거 그 주적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 주적 발언 때문에 그랬는데요. 네. 예. 이 주적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전 대표와 그 남경필 그 경기도지사가 만나서 그 주적은 문모 민주당이라고 말했다는 그 박지원 의원의 그 발언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이 바른미래당 그 어제 그 김철근 대변인 이름으로 그 입장문을 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그 국민의당과 그 바른정당이 그 통합하기 전에 남경필 지사와 그 남경필 지사의 그 바른정당 탈당을 만류하기 위해서 만났고 남경필 지사가 그 자유한국당이 그 복당한 1월 15일 뒤에는 그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예. 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그 주적으로 표방하며
편가르식 정치를 지향하는 것과 같은 그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해서 악의적인 의도로 이제 이런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그 엄중한 수사와 그 처벌을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그 민주평화당의 그 최경환 대변인도 그 논평을 냈는데요. 네, 박 의원은 그 사실을 말했다. 안철수, 남경필 두 사람의 그 만남을 알고 있는 제3자로부터 직접 들었던 사실을 전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된다. 또 이런 말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고발장을 들고 그 호들갑을 떨어도 보수 야합의 그 본색은 좀 감출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역시 뭐 정치는 정치로 대응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국민의당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 갈라졌습니다만 국회 상임위와 특위 배분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민주평화당에 유난히 쏠린 상임위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한 명의 위원도 없는 상임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평화당이 이 선거구 획정과 개헌 문제를 다루는 국회 헌정특위에 민주평화당 의원을 배정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 부대표 겸 원내대변인 전화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요새 어떻게 또 당 분위기 어때요? 예, 저희들이 이제 창당한 지 2주가 조금 지났습니다. 창당 초기에 어수선함을 덜어내고 있고요. 예. 이제 좀 더 조직적으로 국회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당사는 국민의당 당사는 아니죠, 그죠? 다른 당사죠? 예, 지금 현재 당사는 저희들이 이제 이미 이제 발행이 됐고요. 지금 이제 내부 직기 등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주 월요일쯤부터는 당사에서 정상적인 이제 당무 업무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지금 헌정특위에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바른미래당 의원이 없는 게 아니고요. 참. 저희 지금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바른미래당으로 간 모양이에요, 그죠? 예, 헌정특위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저희 민주평화당이 아직은 출범안이 적이었고요. 그 당시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그리고 비교섭단체로 바른정당, 정의당 이렇게 구성이 돼서 선임이 됐었습니다. 예. 당시 국민의당으로 포함된 의원들이 전부 현재 저희 민주평화당에 있지 않고 바른미래당으로 옮겨간 상태여서 현재 저희들 당에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평화당이 당연히 위원을 한 명 달라, 그 위원 한 명 우리도 좀 하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당연할 것 같은데, 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현재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조차도 한 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9명에 불과하면서 6명에 불과함에도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희 민주평화당이 현재 의석수로만 의석수 14석이기 때문에 현재 비율로 따지면은 2명 정도가 배정되는 게 맞고요. 예. 바른미래당은 3명 정도가 배정되는 게 맞는데 3명을 초과한 지금 4명이 됐기 때문에 그걸 좀 조정해달라 그런 게 타당한 것이죠.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원래는 이게 이제 국회법에 따르면은 국회의장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국회법에 따르면은 이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쪽이 늘어나거나 줄을 경우에는 의장은 교섭단체별 할당수를 변경해서 위원을 변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정세균 의장한테 말씀 드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의장이 직접적으로 개설을 하지는 않고요. 교섭단체 간에 보통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쪽에서 많이 있는 부분을 줄이고 하기 때문에 교섭단체 보통 합의를 해서 의견을 내면은 의장이 그에 따라서 개선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지금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하고 바른미래당의 이 개헌에 관한 입장이 많이 다릅니까? 예전에 한 당에 있었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아직 예. 예전에 바른정당과 지금의 있는 국민의당이 합쳐진 바른미래당은 어떠한 개헌안을 내겠다는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예전에 있었던 국민의당의 의견을 그대로 낸다면야 별도 의견을 안 낼 수도 있지만은 예전에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 다른 개헌안을 갖고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른미래당이 바른미래당의 개헌안을 낼 텐데 양당 간의 의견을 조율해서 한다면은 그 전에 국민의당과는 동일한 개헌안은 아닐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을 승계한 민주평화당으로서도 기존의 헌법 개정안 의견을 별도로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겁니다. 예. 최근 국회 개헌 협상과 관련해서 말이에요. 3당 원내대표가 의견을 교환했는데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회 운영은 교섭단체 간에 진행하는 게 맞는데 3당 원내대표, 원내수석 부대표, 헌정특위 간사 이렇게 3+3+3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3당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죠. 기본적으로 반은 말리고 반은 틀린 이야기인데요. 저는 우려스러운 것은 먼저 우원식 원내대표는 5당 전체 국회에 있는 교섭단체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하자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김동철 원내대표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개헌은 국회에 통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실질적으로 국회 의사 결정권들이 있는 당들, 즉 정의당조차도 저희가 보기로는 6석에 불과하지만은 현재 저희 국회 구전에서 얼마나 많은 의견을 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한다면은 3당 체제로 한다는 것은 국회 전체 총의 헌법 개헌이나 총의를 모아내는 데는 부족하다. 그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실 그저께 열렸었죠. 이 본회의에서 이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안 됐는데 이게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이게 상정도 안 되고 아마 그러니까 정의당이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죠. 교섭단체 간 협의는 그만두고 헌정특위 전체에서 표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보통 경우에 특위에서 입법권 가진 특위에서 보통 합의를 전제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합의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민주당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의 틀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꾸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이걸 포함한 선거구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서 막판에 가서는 어쩔 수 없이 현재 상태대로 법이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죠. 전체 합의가 만장일치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교섭단체를 넘어서서 국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표결을 해서라도 결정을 하자. 확정을 짓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입장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동대응 하실 생각이 있어요? 정의당하고 같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헌정특위 포함해서 이 개헌 협상이라든지 이게 지금 만일 말이에요. 지금 민평당이 헌정특위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때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들로서는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내겠지만은 국민들이 이번에 마련된 개헌안이 국회 총의로 마련된 것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지만이 설득이 되고 의견이 수렴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몇몇 정파들만의 자기들만의 담합에 의해서 개헌에 마련한다면 그걸 국민한테 설득하기는 무척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일단 민평당이 그러면 지금 어떤 그 당론이라든지 혹은 구체적인 개헌에 대한 입장이 마련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국민의당 당시에 있었던 개헌안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 당내에 헌정특위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천정배 전 의원을 대표로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고 개헌과 선거제도단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권력 구조는 어떤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대통령제를 한다 하더라도 분권형 대통령제를 기본적인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게 뭐예요?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자는 거죠.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나누냐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통령제 있고 그다음에 내칠 나중 국무총리를 두는데 그러니까 이원 집정부제 비슷한 거다 이거죠. 그렇죠.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국회 내에서 선출을 하고 예.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나누는 그런 형태의 것이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러한 것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좀 다르죠, 그죠? 의견이?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재작년에 입장과 조금 많이 후퇴를 해서 대통령 중임제의 형태로 예. 그렇게 입장이 변경됐지 예. 않습니까? 예. 그 대통령 중임제 형태에 있어서도 권한을 대통령과 국무총리로 나누는 것과 또 대통령과 감사원 여러 가지 헌법상의 권력 기관 간의 권한을 분배하는 그런 형태에 머무르고 있어서 기존에 주장했던 안과는 조금 많이 후퇴했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예. 자, 근데 이제 헌정특위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거 말고도 지금 운영이라든지 기재위라든지 이런 상임위 문제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민주평화당 의원이 확 많은 경우도 있고 또 이 헌정특위만처럼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있고 그죠? 이거 좀 조정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도 그 시기가 좀 이제 국회 전반기가 지금 올 5월 19일, 5월 14일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예. 전에는 이제 국회가 이제 4월 정도 한 번 더 열리는 그거 빼놓고는 없어서 필요성은 상임위 전체를 다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3월 국회까지 한 번 더 가고 어차피 5월이면 새로 바꿀 때 그때 전면적으로 재배정을 하는 그런 방안을 할 것인지 그 전에라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 논의가 있겠죠. 이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도 국회 운영위 같은데 저희 다 민주평화에 대해서도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국회 운영위원회조차도 지금 위원을 포함 안 시켜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조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자, 그리고 근데 이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되면은 조금 더 이 목소리도 커질 수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목소리가 커진 게 아니고 당연히 법적으로 그러한 권한이 보장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희들은 원래 6, 7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좀 더 조속히 해결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바른미래당이라든지 다른 정당이 하는 것을 보면은 국회를 3당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을 공공에 내비치고 있어서 그건 적절치 않다. 특히 이제 거기 선행 조건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가 결국에 비례대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서너 명 정도에 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바른미래당에서 적정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되지 맞지 않겠습니까? 6월, 7월까지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봤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왜 그때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보신 거죠? 무슨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들을 4분 정도들을 그 이후에까지 데리고 있을 이유가 하등에 없는 거죠. 어차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향후 전개가 어떻게 굴러갈 것인지 운영될 것인지 대한 형태가 잡힐 것이기 때문에 그때로서는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을 것이고 단지 그 전에는 본인들의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풀어줄 수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형태죠. 그렇군요. 근데 이걸 좀 땡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희 좀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다른 의원들을 동료를 좀 하고 있고 또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해볼까 하는 의견도 내부적으로 논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 수석 부대표 겸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요즘 한국 GM 사태로 이 공장 폐쇄 결정이 내려진 군산 지역 분위기 정말 침통하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특히 어제 작년 하반기 고용률에서 군산이 최하위권이었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전북 군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분이죠.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전화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예. 지금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전북 군산이시잖아요, 지역구가. 예. 명절 전에 그것도 하필이면 그때 발표가 나가지고 얼마나 심란하셨어요? 네, 설날 제가 통상적으로 재래시장 또 많은 분들 만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돌아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민심이 험악해져 있고, 특히 군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가 조업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소 협력업체들이 전부 다 이 도산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예.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또 GM 공장마저 폐쇄를 한다고 한 것은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여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김 의원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군산 지역에서 식당을 비롯한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타격이 예를 들면은 이 현대중공업 군산 GM 잘 돌아갔을 때 발굴을 했을 때는 지금 한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GM 공장이 2011년도에 1년 생산량이 매출액이 6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군산 공장만. 예. 6조 8천억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시는 거죠. 그 당시에 군산 전체 산업 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니까요. 예. 이게 그렇게 6조 8천억 정도 됐다면은 군산뿐만 아니라 사실 전라북도 전체가 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제조업의 50%가 또 군산에 집중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제조업은 대부분 다 군산에 다 와 있기 때문에 예. 군산에서의 이런 충격들은 곧바로 이 전라북도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금 근데 유감스럽게도 GM 측이나 이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군산 공장 폐쇄 결정은 돌이킬 수 없다 이런 거 같거든요. 그죠? 예,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그 부분이 가장 현안이기 때문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군산 공장을 정상화시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군산 공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하면 이 한국 GM 전체에 정상화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부득이 군산공장 폐쇄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건 당신들 생각일지 모르는데 일단은 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든지 군산공장의 폐쇄 결정을 처리해서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 1번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만약에 그것이 한국 GM에 의한 경영이 어렵다고 한다면 제3자 매각을 전제로 해서 그때까지 이 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가 주인은 바뀌지만 공장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김관영 의원님께서 3자 매각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3자 매각이라는 것은 자동차 회사한테 그 공장 자체 라인이 자동차 회사입니까? 그죠? 네, 그렇죠. 다른 자동차 회사, 현대기아차 같은 데서 인수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3자 매각이라고 한다면은 호주 같은 경우는 자동차 회사가 아닌 철강 회사가 인수를 했는데요. 전기 자동차 하는 거 아니에요? 그쪽은? 기본적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회사가 그 공장을 인수해서 라인을 까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있는 라인과 비슷한 차종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가 인수한다고 하면은
그 차이를, 그 시기를 좀 더 당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다만, 제가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제 3자매가 갈 의사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부분은, 매수자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찾고 그럴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만 그 말에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3자 매각을 할 경우에 사실은 이제 매각 조건이나 뭐 등등 많은 걸 따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예를 들면 빠르게 하면 뭐 6개월, 1년 이렇게 걸리고 오래 걸리면 뭐 이건 뭐 5년, 10년도 걸리는 일인데 만약에 이 근로자들을 그대로 고용 승계를 하고 대부분의 협력업체들이 그래도 여기에 남아 있도록 하려면 정확한 매각에 관한 로드맵을 가지고 밝혀주는 것이 맞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김관영 의원님께서 예를 들면은 다른 어떤 자동차 회사하고 좀 이 컨택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한번 해보시는 거? 저도 노력을 해봐야죠. 그죠? 지금 이미 한국에서 와 있는 자동차 영업하고 있는 뭐 현대, 기아차, 르노, 삼성, 쌍용차, 뭐 타타 이런 등등 몇 가지 그런 회사들과도 의사를 타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조금 미리 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근데 어제 국회 운영위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한국 GM이 9일 군산 공장 폐쇄를 결정을 했는데 정부는 3일이 지나 12일에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근데 이제 한국 GM은 한국 GM의 사회이사들이 당연히 사는 측에 보고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산업은행이 정부 보고를 누락했다고 봐야 됩니까? 그리고 이게 정부가 이렇게 까맣게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정부 쪽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당의 지상욱 의원님하고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GM의 최근 뭐 많은 신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도한 R&D 비용을 본사에 부담하고 있다. 그다음에 부품을 다른 데보다 높게 구매를 하고 정작 수출하는 가격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원가율이 다른 동종업체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다 얘기를 하고 산업은행 금융위 제가 정무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때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실상을 밝혀라. 그리고 산업은행과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들을 밝혀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군산공장의 가동률이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되어 왔기 때문에 제 산업은행으로부터도 따로 별도로 사실 뭐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이 그동안 이 GM의 몇 가지 경영 개선과 관련된 요청도 하고 자료 제출 요구 등등을 했지만 본인들이 그런 자료들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다. 그리고 협조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좀 더 적극적인 노력과 대처가 반드시 사실 필요했다. 그리고 GM이 뭐 사는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투자한 거 결국은 적자가 나니까 다 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날리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GM의 이런 글로벌한 그동안의 행보 철수를 압박하면서 또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다시 매각하거나 완전 철수해버리는 이런 행태가 우리나라에서도 예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했어야 주는데 사실은 뭐 손 놓고 있었던 거죠. 아니요. 그리고 더군다나 베링거 그 GM 총괄 부사장 있지 않습니까? 한 달 전에 정부 측에 구체적인 지원 요청을 했다. 이 얘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뭐 이거는 그러니까 조짐이 올 1월 달부터 조짐이 많았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 GM이 그동안 굉장히 많은 소위 최근 3년간 대규모 적자가 나는 것으로 회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GM이 뭐 어디 공장을 문 닫는다 아니면 전체 철수한다 이런 그 의혹이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고 특히 지금 한국 GM 사장으로 부임한 카젠 카어 사장이 과거 다른
GM의 공장에서 대부분 구두 조정과 관련된 전문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한국에 부임할 때부터 그런 의혹이 있었고, 아하. 저희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그분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예. 이 국회에서도 직접 물어도 봤습니다. 예. 그러나 뭐 그 당시에 그분은 부인을 했죠. 예. 뭐 우리는 그런 일 없고 한국에서 계속 장사할 생각, 영업을 할 생각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조짐들이 이미 굉장히 많은 데에서 징후가 포착됐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일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뭐 정부는 군산을 고용위기 지역, 뭐 특별 네.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거 도움 됩니까?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기는 할 텐데요. 예.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GM 공장의 폐쇄를 전제로 이런 뭐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큽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GM의 생각과는 달리 예. 한국 정부가 만약에 무슨 지원을 한다든가 예. 앞으로 그쪽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예. 군산공장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옵션에 넣어서 그 부분이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특히 정치권에서 각 당마다 예. 지금 TF를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 이 부평공장, 창원공장, 군산공장 예. 이 각 공장의 그 출신 또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끼리 예. 서로 이해관계가 좀 다른 지금 그런 면이 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는 정부가 예. 주도를 하되 예. 각 지역구의 의원들과 서로 충분히 알겠습니다. 업무 협조를 예.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2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3부에서 뵙죠.